안녕하십니까. 함께 성장하는 삶을 꿈꾸는 진로 멘토 권정원이라고 합니다. AI 아나운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미 사람이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서 다음성이 이미 조합이 돼서 보도를 하는 시스템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보도의 시급성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아나운서는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일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민인데, 분명히 필요한 수요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한 보도를 빠르게 속보를 전하는 부분은 분명히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역할로서의 아나운서는 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의성이나 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사람과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더 큰 수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선발할 때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을 선발해서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이것 자체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걸 공부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었는데, 업을 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고객이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면 그 지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식, 그 스킬이 아니라 또 다른 스킬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계속 학습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인재의 요건은 이 급변하는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그런 변화를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해나갈 수 있느냐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의는 사실은 관심이 많죠. 그런데 사실 창의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창의하고는 좀 다르게요,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지능이라고 말하는 IQ가 있죠. IQ는 우리 보통 이제 문제를 풀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는가를 가지고 이제 그걸 점수화해서 나의 지능 지수를 이제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창의하고는 굉장히 지능이 다른 부분은, 지능은 그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의 능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창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의가 관심 있는 영역은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정답을 만드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신발과 금붕어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지금 서울 시내에 굉장히 많은 전봇대가 서 있어요. 그 전봇대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추산하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찾아내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봇대라고 하는 게 왜 설치되고 어느 간격으로 설치되고, 요즘은 아파트가 많아서 전봇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파악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창의가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경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이 사람의 생각하는 능력을 측정하지만 창의가 알고 싶은 영역과 IQ가 알고 싶은 영역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육 현실이 과연 그런지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주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찾아내느냐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내가 무엇을 문제라고 규정할 건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책을 찾아가는 경로를 어떻게 설계해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창의를 기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문제풀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문제를 잘 푸는 아이가 창의적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창의는 기본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해보는 거잖아요. 사실 새롭게 도전한다는 건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실패가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랑 꼭 이렇게 같이 가는 단어가 도전과 열정이죠. 시도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의 싹들을 과연 우리가 키워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해 본다면 창의의 문제 또는 창의를 기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다른 해결책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이 반에 굉장히 재미있는 친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개구장이인 친구죠.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핫팩을 넣어주셨나 봐요, 부모님이. 이제 이게 흔들려서 따뜻해졌다 이제 식으면 궁금한 거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뜯어봐야죠. 뜯어보면서 흩었겠죠. 아마 반에서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혼도 내시고 급기야는 핫팩을 들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물론 이제 그걸 장난을 치거나 또 그걸 흩어서 뭐 친구의 눈에 들어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분명히 맞지만 내가 그런 호기심이 있을 때 뜯어볼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교육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어떤 여유 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을 좀 지켜보셔야죠. 시간을 줘야 되고 아이들이 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아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났어요. 뭐가 들어있니? 자, 이렇게 흩어지니까 지저분하잖아. 이건 누가 치워야 되지? 한 번쯤은 그런 질문과 또 아이가 스스로 어쨌든 내가 했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늘 우리가 본 세상까지만 아이들이 잘 해내기를 기대하는 게 아닐까. 그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미래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좀 3가지로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능력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왜 그렇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굉장히 창의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문제의식이거든요. 뭐가 문제야? 문제가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내가 수용하기 전에 의심해보고 그게 맞는 것일까? 다르다면 이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건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아니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좀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죠. 뭔가 비판한다는 게 남에게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다거나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 식의 어떤 폄하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한 의견이 이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생각의 어떤 축을 여러 각도를 좀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마다 이 인식의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는 심리학이라는 틀 안에서 세상의 사건들을 보는 거고 정치학을 공부한 친구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보겠죠. 또 공학을 공부한 친구는 공학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 또는 문제를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나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나는 한 번도 그 관점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갖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첫 번째 창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제가 지능과 달리 창의는 정답 찾기 게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해결책을 얼마나 많이 찾아내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많이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찾아낸 해결책의 범주죠. 범주가 다양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문제지만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는 것, 경제학적으로 해결하는 것, 공학적으로 해결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도 역시 다른 범주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창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문제를 정의했고, 두 번째는 가능한 어떤 해결책들을 최대한 만들어냈다면, 세 번째는 그걸 해보는 거예요.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그러죠. 해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의적인 시도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해보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해결책을 좀 더 개선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 해결책들이 기존의 방식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제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대학들이 요즘 이제 산학이라든지 기업의 문제를 또 이 학교 현장에 가지고 와서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적용해보고 개선해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경험들을 갖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조합이 되어야 결국은 창의적인 역량, 그리고 그게 추후에도 내가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고 봅니다.